일단 오늘 시장 초반에 좀 흔들었던 요인, 장중에 변동성을 야기했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요거죠. 금통위. 네, 금통위 통화정책 결정 및 주요 배경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우리나라 오늘 한은에서 금통위가 있었어요. 근데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7월 달에 금통위에서 인상했고 이번 달에도 또 인상을 했잖아요. 연속 인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인상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올해 안에 한 번 더 추가 인상을 할 걸로 예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연속적으로 7월 달에 하고 8월에 또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게 시장에선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연속으로 좀 인상을 했다라는 거에 시장에서는 조금 당황했다. 그래서 아까 장 초반에 조금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일단은 요 이슈 때문인 게 아닌가라고 지금은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장중에 반납을 하고 나서 또 대부분 그 반납했던 부분들은 되돌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수 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분봉으로 보면은 초반에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쭉 밀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쌍바닥 이렇게 만들고 다시 거의 시가 부근까지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뭐 이후에 다시 좀 반납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좀 회복하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안 좋게 반응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예상치 못하게 좀 빠르게 인상을 한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괜찮게 받아들였던 거는 어쨌든 선제적인 성격의 금리 인상이었다라는 거. 왜냐면은 이제 금통위가 우리가 다음 달에 없거든요. 9월 달에. 근데 아시다시피 9월 달에 FOMC 예정돼 있잖아요. 미국 FOMC 있고, 그리고 일본도 BOJ에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 지금 되게 높아 보이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미리 조금 할 수 있을 때 하겠다라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성장률도 이번에 되게 대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이제 3.3 그리고 2.9%로 전망을 상향을 했습니다. 물가도 모두 한 2.5% 정도 전망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반도체를 잘 팔아가지고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상향이 된 그런 근거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경기가 되게 탄탄하다는 거잖아요. 성장률도 되게 좋고, 그래서 물가가 지금 좀 높은 수준이고 성장도 좋고 이러니까 이제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인상 시기랑 속도는 좀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할 가능성도 일단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더 지켜보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좀 오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좀 따라가는 역할이었잖아요. 미국이 인상하면은 우리도 따라서 인상하고 이런 형태였었는데, 다음 달에 FOMC 있는데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했고, 그러면서 조금 그전과는 다른 또 이제 방향성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결단을 내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결단. 네, 그래서 결단을 내리신 건데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뭐 미리 하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하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상대적인 강도나 중요도를 좀 따져보면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우리 시장에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조금 중요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조금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요 금리 인상은 아마 올해 중간선거 전까지는 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미국은 지금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번에 PCE가 조금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시장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물가도 안정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근거가 명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금리 인상은 조금 우리 장중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요소였었고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뭐 코스닥 관련주들이라던가 이런 쪽들은 이제 뭐 초급등하는 형태보다는 돌아가면서 저점을 좀 높이면서 순환매 관점에서 계속 좀 지금처럼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 잘했죠? 아마 근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적을 이렇게 잘 발표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했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얘기들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역시 참 잘한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실발이었다고 좀 판단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실적 좋았고 중요한 거는 요게 좀 포인트이긴 했었죠. 고객 수요가 100% 수준이다. 근데 공급이 타이트해서 70% 달성이 사실상 최대치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년에 처음으로 연간 전망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객 수요가 이제 100%래요. 지금보다 올해보다 2배나 더 늘어날 것 같대요. 근데 공급망이 타이트하니까 특히나 메모리가 지금 워낙 쇼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공급 제약을 반영을 해서 이제 70%의 성장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을 하니 원래 컨센이 45%였었는데 2배나 더 높은, 2배 이상보다 더 높은 그런 수요를 이번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년에 대한 수요까지 좀 되게 확언을 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심도 하고 상당한 좀 호재로 받아들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포함됐던 내용이 뭐 AMD가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몇백만 개 살려고 뭐 계약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삼전, 닉스, 마이크론 이런 메모리 기업들이랑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한테는 다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에서 조금 의미 있게 봤던 부분만 조금 몇 개만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GPU가 원래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뭐 알파벳이라던가 아마존,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주로 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갔단 말이에요. 그 외의 수요는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한테 다 집중이 돼 있는 편이긴 했죠.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니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이 매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매출이 많기는 합니다. YOY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100% 정도 성장을 하기는 했거든요. YOY 기준으로. 근데 이것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한 게 뭐였냐라는 걸 보니까 데이터 센터 매출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랑 그리고 이걸 ACIE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ACIE.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요 AI 클라우드나 그리고 뭐 여기 뭐 소버린 AI의 수요나 그리고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그냥 일반 기업들의 수요가 포함이 돼 있는 게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수요가 아닌 모든 애들을 다 여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GPU 사가는 주체들을. 근데 어쨌든 여기가 하이퍼스케일러 아닌 쪽들이 성장률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사가는 속도보다 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한 140% 정도 YOY 기준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랑 ACI 요쪽의 매출 성장률이 이번에 크로스가 됐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전 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조금 줄었고요. 이 ACI 쪽이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CI 성장률이 매우 가속화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 실적 발표 때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소버린 AI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소버린 AI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가 됩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기도 해요. 소버린 AI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은 그러면은 주요 소버린 AI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좀 뭐가 있느냐라는 걸 보면 지금 국가들이 자체 AI를 좀 구축하려는 게 소버린 AI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국가들이 소버린 AI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아프리카, 발칸,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프랑스, 대한민국, UAE, 사우디 이런 중동 국가들부터 해가지고 뭐 아시아 국가들 전반적으로 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규모는 지금 사우디가 좀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0기가와트 이상의 지금 소버린 AI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이 사우디인데 뭐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는 거야 그렇다 치고 사우디 쪽에서도 이제 슬슬 소버린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컨택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구축하는 소버린 AI 향 GPU 매출이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HBM도 당연히 삼전 닉스가
납품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도 좀 보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버린 AI와 관련된 프로젝트 이전까지는 그냥 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만 GPU를 사갔다면은 이제는 뭐 국가별로, 그러니까 수요처가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주체들이 GPU를 막 구축을 하기 시작을 하면 막 사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성장률을 또 가파르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도 여전히 투자를 계속할 거고 캐펙스도 계속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수요처인 이런 뭐 국가도 그리고 일반 기업들도 뭐 스타트업 기업들까지 다 생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내년에도 반도체에 대한 어떤 공급 그 쇼티지가 해소가 되는 거는 매우 어렵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업황 어제도 그 반도체 한반도라는 이제 주식회사셨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제 모셨던 그 박준영 대표님께서도 원래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라고 어제 소개를 좀 해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모셨던 그 대표님께서도 이제 그 얘기 했었죠. 뭐 2028년까지는 이 쇼티지가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다. 현장에서도 지금 현재 업황에 대해서는 전혀 변한 게 없고 업황이 너무너무 지금 쇼티지가 심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어제 좀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을 하면은 지금 사실 뭐 업황에 대해서 굳이 걱정할 만한 게 있나? 라는 좀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전 닉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데이터 센터 건설이 자꾸 뭐 지연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나오는 게 자꾸 좀 주가를 흔드는 요인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수요가 꺾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이전부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끌고 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올해까지는 문제없이 사실 끌고 갈 만하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뭐 GPU 슈퍼칩 제품 로드맵 요거를 또 가지고 온 건데 루빈 칩 관련해가지고 우리 타임라인 그대로 온트랙으로 운영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여전히 지금 출하 시작됐고 그리고 램프업이 4분기부터 본격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 하반기에 매출 총 이익률이 조금 낮아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가이던스를. 원래는 2분기까지, 이번 분기까지는 이제 75%의 GPM을 유지를 할 건데 그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는 조금 내려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메모리 탑재량이 늘어납니다. 다음 분기부터는. 왜 늘어나냐? 이제 베라루빈이 출시가 되잖아요. 베라루빈, 차세대 칩인 베라루빈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 베라루빈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GPU, 루빈 GPU가 이제 72개, 그리고 CPU가 36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거 패키지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당연히 HBM이 이전 시리즈인 블랙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50% 이상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베라루빈이 이제 출하가 되고 그리고 램프업이 본격화되고 이러면은 메모리를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럼 비용이 더 많이 반영이 되겠죠. 메모리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이 낮아진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내년부터 이제 인상을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고객사들한테 10%에서 15% 정도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요거 인상분이 내년부터는 적용이 돼서 이제 수익률이 좀 회복이 될 것 같다. 75에서 이제 올해는 한 71에서 72%까지 떨어졌다가 내년에 한 4%까지는 좀 돌아올 것 같다라고 이번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뭐 지금은 75인데 내년에는 74%로 떨어지는 거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이 엔비디아가 쥐고 있는 주도력이 훨씬 더 크다고 사실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다음 스토리는 역시나 피지컬 AI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의 성장을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가 다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한동안은 이 데이터 센터가 뭐 올해까지도 계속 데이터 센터에
펀더멘털 성장이 주도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슬슬 피지컬 AI의 매출이 반영되는 시기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엔비디아의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새로운 모멘텀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되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의 이벤트가 나온 거를 좀 보니까 7월 말부터 SSI 파트너십 있었고요. 그리고 5천억 달러의 파이낸싱 플랫폼 요거 발표를 했었고, 오픈 AI 오하이오 캠퍼스 보증 요것도 발표가 됐었고, 그록3 LPX 풀 프로덕션, 그리고 스페이스X 베라 CPU 채택 요 내용이 있었고, 제스노린 나노2 네, 요거 발표를 이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런 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최근에 발표를 한 달 동안에 발표를 한 이 내용들이 다 그겁니다. GPU가 아닌 GPU 바깥의 신제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엔비디아가 GPU뿐만이 아니라 GPU는 이제 안정적으로 돈을 좀 버는 그런 제품으로 보고, 그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뭘 보고 있느냐라는 걸 보니 GPU 바깥에 있는 이 피지컬 AI 쪽을 조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앞으로의 매출 서프라이즈를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현대차 때문에 사실 로봇주들은 조금 눌려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현대차가 많이 눌렸지 뭐 피지컬 AI 관련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눌리긴 했어요. 오늘도 조금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금 소외돼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모멘텀은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동안에 아직 안 갔던 섹터들이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백악관이 외국산 전력망 장비 사용을 제한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2차전지나 ESS 이쪽들의 상승을 좀 주도를 한 거잖아요.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물론 엔비디아가 이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도 있기는 하죠. 네, 근데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애들을 좀 사용 제한에 포함을 시키냐라는 걸 보니까 변압기 포함되고요, 인버터 포함되고요, ESS 포함되고요, 터빈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아직 안 오른 섹터가 뭐가 있을까? 전력 관련해서 지금 뭐 전력 관련해서는 원전주 올랐죠, 전력 설비 올랐죠, ESS 올랐죠. 그러면은 또 신재생 에너지 쪽들도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래서 뭐 CS 윈드라던가 네, 이런 종목들도 이제 돌아오곤 있어요. 돌아오고 있고 이제 올라왔죠. 네,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뭐 시세를 뿜어낸 형태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뭐 CS 윈드라던가 아니면은 태양광 관련해서 뭐 한화솔루션이나 뭐 OCI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도 사실 최근에 올라오고 나서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좀 쳐줄 수 있겠다.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들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 다 최근에 좀 고점 대비해서 쭉 밀렸다가 시장이랑 같이 옆으로 횡보 같이 하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 대상이 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이쪽도 대상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좀 한번 쉬었던 거를 또 내일 또 올려주겠다라고 하면은 원전주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아니면 뭐 한전기술 될 수 있을 거고요. 한국전력도 될 수 있겠죠. 한국전력도 오늘 음봉으로 눌렸는데 얘는 좀 저항이 위에 세기는 해요. 61선 저항 맞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부터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여가지고, 왜냐면은 한국전력은 환율이 싸지면 좋고요. 그리고 유가가 싸지면 좋거든요. 근데 둘 다 지금은 적용이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 또 실적이 안 좋은 또 기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좋아질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좀 이 환경 자체가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지금 조금 모멘텀이 그래도 더 연속성 있게 가면은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워낙 또 순환매 차원에서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로보티즈나 이런 로봇주들도 자리는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스닥 기업들의 어떤 흐름이랑 같이 좀 동행하게 가고 있고, 뭐 알테오젠 이런 바이오주들도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뭐 주가 위치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알테오젠도 이제 올려줘야 되는 위치가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떨어지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 21선 이탈해가지고 뭐 전저점 밑에까지 떨어진다 이러면은 조금 곤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올릴 거라면은 좀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어떤 순환매에서 좀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섹터들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지금 이 리포트들도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최근에 이게 약간 순환매장이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리포트가 우르르 나오고 다음 날에 리포트 나왔던 그 섹터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리포트 또 저녁에 또 우르르 나오고 다음 날에 그 나왔던 섹터도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포트의 영향력이 조금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좋은 게 뭘까? 너가 주도주가 될 상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찾고 있는 시장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좀 보니까 그 신한에서 풍력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신재생 관련돼서. 그래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일단은 좀 나왔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풍력이 완전히 회복을 한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회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약간 반쪽짜리 회복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 풍력에 대한 설치량이 역대 최고치였대요. 근데 이제 그 역대 최고치여서 풍력 잘 되나 싶어서 이렇게 뜯어보면은 중국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상 풍력이 94%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어서 우리 그 반평균 올랐어, 평균 점수 올랐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보니까 한 명이 만점 받고 나머지가 다 이제 죽순 약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좀 수혜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서구권의 해상풍력 이쪽은 2021년도 고점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회복이 좀 뚜렷하게 기대할 만큼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데 왜 이렇게 부진했냐라는 거 보면은 원래 그 풍력발전소 자체가 처음에 지을 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을 들여서 처음에 지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거의 한 20년 동안에 정해진 전기 가격에 이 전기를 파는 구조란 말이에요. 연료비가 없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약을 20년간 이 가격에 팔게요 라고 맺어놨는데 그 이후로 터빈 값이나 금리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싹 다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월급 나 20년 동안 200만 원 받을게 라고 계약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엄청 와가지고 막 그 신라면 하나에 뭐 2만 원 막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비용 나가는 게 많아지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이 프로젝트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취소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좀 대출받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은 판단을 하는 게 풍력에선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금리가 이제 조금만 높게 뛰더라도 해상풍력 원가가 엄청 크게 거의 50% 정도 뛴대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한 10% 뛰면은 이 해상풍력은 원가가 50%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고 그래서 금리에 되게 예민한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의 어떤 그 회복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걸 좀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200만 원에 20년 이렇게 계약할게요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찾아와서 내가 죽겠다 싶으면은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월급을 재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 물가에 맞게 이 풍력도 가격을 좀 현실화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좀 비싸게 이거 우리 다 죽겠다. 이거 좀 가격 좀 올려줘라. 현실화 좀 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게 좀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그게 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을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육상 풍력은 그나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버티는 편인데 해상 풍력은 지금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대감 자체는 이제 또 중간 선거 남겨져 있고 뭐 민주당이 조금 승리할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면은 관련돼서 기대감이 주가상으로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단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밸류체인 별로 이제 회복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밸류체인 이 발주 순서를
좀 보시면은 보통 풍력 프로젝트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가 나면은 이 순서대로 발주가 납니다. 첫 번째가 터빈이에요. 터빈이 제일 먼저 일단은 발주 받고요. 그 다음에 타워, 베어링 이쪽들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뒤에 수주 받고 하부 구조물 받고 해저 케이블 받고 그리고 해저 케이블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이거 조금 편차가 크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순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제 회복세가 어디까지 왔나라는 걸 보니까 터빈은 이미 살았대요. 네, 이미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베스타스는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 이번에 실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반면에 GE 버노바는 여전히 조금 이제 부진하긴 해요. 그러니까 북미 쪽의 고객들이 약간 그 정부 눈치 보면서 살짝 이제 주문을 좀 미루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GE 버노바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근데 이제 베스타스는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베스타스가 이렇게 좋아지면 우리나라의 CS 윈드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터빈 쪽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미국의 경쟁사가 브로드윈드나 그리고 아르코사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타워 만드는 기업이 CS 윈드잖아요. 그래서 CS 윈드한테는 상당한 좀 반사 수혜나 호재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부 구조물이랑 해상풍력 설치선 이거는 아직은 순서가 안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저 케이블 이쪽에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잘 나갑니다. 그 HVDC 그 송전선 네, 요거랑 그리고 이제 통신 케이블 이런 딴 데도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풍력이 안 좋아도 이쪽에서 수요가 워낙 많아서 지금 해저 케이블 자체는 매우 좋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허가는 다 받아놨는데 지금 삽은 아직까지 못 든 그런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낙찰 물량이 5.9기가와트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발전이 시작된 게 1%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인허가 대기 중이거나 아니면은 그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그 외국 개발사들이 발을 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사업을 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허가는 받았는데 착공까지 지금 못 가서 그래서 얘 조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풀려고 이번에 정부가 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RPS 제도 폐지하고 장기 고정 계약으로 조금 단순화시키기도 하고 인허가 기간도 좀 단축시키고 그리고 세액공제도 도입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 통한다 그러면은 이제 2035년까지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현재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냐? 좋아지고 있긴 한데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급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제 봤을 때는 지금이 저점 부근이다라는 게 여기 이 리포트에서의 그 결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아까 여기서는 그 밸류체인별 종목들이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아까 터빈이 제일 먼저 반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터빈 만드는 거 누구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향으로는 유니슨이 또 작게 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메인이고요. 여기는 뭐 원전도 있으니까 같이 이제 좀 모멘텀은 집중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게 어쨌든 하부 구조물 요쪽들을 그 다음이 타워였죠. 타워가 CS 윈드가 만들고 있으니까 CS 윈드 보자라는 거고요. 이게 1번, 터빈이 1번, 타워가 2번.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하부 구조물 이쪽인데 요거는 SK 오션 플랜트 지금 어차피 정책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좀 수혜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저 케이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딱히 풍력이 아니더라도 수요는 많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요거는 LS 마린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좀 나중에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지금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S랑 대한전선, LS 마린 솔루션 이런 기업들은 계속 준목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